안녕하세요. 법령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반기 시험에 기출됐던 민방위 기본 법령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기출된 민방위법은 비상대비법하고 비슷하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려운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수험생들께서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은 예년 수준으로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상황형 문제도 없었고, 네, 쉬웠습니다. 또 단순 암기형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화 관제에 대해서 벌칙, 계획 보고 계획이나 보고 언제 하는지 그 일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주 간단간단한 거 이런 위주로 나와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령원 기준으로 9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어떤 범위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민방위 기본법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어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 1번 문항은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핵심이 매월 한 달에 한 번 15일 날 한다는 거와 민방위 훈련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죠. 또한 그 일정이나 실시 여부도 조정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요 민방위 훈련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검열입니다. 우리 민방위 검열에는 정기검열과 특별검열이 있죠. 정기검열은 시군구청장이 권한하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특별검열은 행시죠. 행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도 맞죠. 3번 문항은 민방위대 요원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요원에 대한 위탁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행시시죠. 행시시. 세 명한테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3명 모두 민방위대 요원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도 할 수 있으니까 권한에 포함이 되겠죠. 자, 4번 문항이 답입니다. 4번 문항은 동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동원되지 아니한 그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참여를 권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있냐 없냐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동원에서 보면 동원을 명령할 수 있는 거와 동원되지 않은 사람한테 동원을 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원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참여하라고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은 동원 명령과 동원 권장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실 때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못하고 이런 걸 비교해서. 자,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제가 이 조문 뒤 옆에다가 딱 이렇게 별표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권한이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해뒀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 문제는 워낙 쉽고 또 충분히 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겁니다. 맞추셨을 겁니다.
예, 오늘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다음 문제. 예, 쉬운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민방위대 조직에 대해서. 예, 우리 민방위대 조직은 늘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상황형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번에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거의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 스타일인데 예,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방위대 조직에 대해서 20세에서 40세까지 남성으로 조직한다. 예, 맞죠? 그 다음 조직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냐? 포함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대체역은 우리가 민방위대에 편성해서 조직에서 제외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네, 민방위대 조직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비군에 보면 뭔가 진정한 양심으로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는 게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시설에 가서 경계 임무라든가 이런 걸로 예비군 대체 복무를 가능한데 민방위는 진정한 양심이 있더라도 민방위 대체 복무는 없습니다. 예, 예비군 대체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방위는 꼭 반드시 조직된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에서는 민방위 조직 제외자 중에서 이렇게 읍면동 민방위 협의회 심의를 거치냐 안 거치냐 이걸 잘 이렇게 어, 그, 잘 알아내는 그런 문제인데 그죠? 신체 등급 6급 판정 받은 사람은 굳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중에서도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 사람이 있고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민방위 조직 제외가 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렇게 진단의사에 의해서 심신장애인이나 만성허약자로 이렇게 판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이런 전산군경, 공산군경, 6급 판정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심의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서 조직 제외 대상자로 된다라는 거.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원 민방위 대원이죠. 그래서 지원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에 지원 민방위 대원이 됐다가 어떻게 자격이 상실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죠. 예, 지원해서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민방위 대원이. 그런데 지역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그 통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예. 우리가 지원 민방위 대원들 같은 경우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실되는 경우 이런 지역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에는 통리 구역을 벗어나거나 직장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떠나거나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원 민방위 대원으로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데 만약에 지역이나 직장 민방위 대원들이 자기가 지원해서 된 지 1년이 지났거나 또는 어떤 생업에 뭐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자격이 지원 민방위 대원으로서 자격을 상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상실되냐 본인이 신청해서 되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에 지원 민방위 대원이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이럴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신청도 본인만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을 같은 경우에 틀렸죠. 예, 이 문제도 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제가 뭐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박스형 같은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솎아내시면 됩니다. 일명 쉬운 것부터 이렇게 잘 솎아내시면 됩니다. 딱 봤을 때 기억이 맞다. 맞으니까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기억이 딱 읽으시면 기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억 디귿 골라내고 솎아내고 그 다음 기억 니은 리을로 솎아내고 보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답이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니은은 다 틀린 걸로 공통적으로 가니까 예. 디귿이 틀렸나? 리을이 틀렸나?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딱 정답을 찾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민방위 대장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 자, 지역 직장 연합 민방위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다. 예, 직장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굽니까? 예, 시군구청장이죠. 예,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연합해서 민방위대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장은 누가 되냐? 예, 그걸 물어보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조문에 나와 있죠. 그 각각의 민방위 대장 중에서 해당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 직장은 연합할 수 있는 구성이 이거죠. 같은 공업단지나 구분의 건물 안에 있는 거에서 직장 민방위대를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단지나 구분의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직장이다 그러면 지역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지역 연합 민방위대는 누가 구성한다? 읍면동장이. 거기에 연합 민방위 대장은 각각 구성된 통리대장 중에서 이 구성권자인 읍면동장이 지정하죠. 자, 니은은 뭐 충분히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비군이라도 대장 될 수 있죠. 근데 단지 예비군 훈련과 동원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대장의 지휘권이 누구한테로 이렇게 대리 순서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지휘권은 첫 번째 대장에 있다가 대장이 직무를 못하면 두 번째 누굽니까? 부대장이죠. 부대장이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가 현재 순서에 의한 간부대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특별히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일자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 계획에도 계획별로 확정되는 그 일자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일자 숫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뭐 민방위법뿐만 아니라 비상대비, 예비군, 재난법에서 숫자 나온 부분들은 꼭 뭐 숫자가 그림이죠. 명수나 사람 수나 또는 일자 이런 거는 필히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거의 아주 출제에 하기 아주 쉬운 출제에 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날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많이 이렇게 기출해서 많이 풀어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민방위 경보입니다. 경보도 예전에 기출됐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똑같이 적용돼서 나왔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가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이 되죠.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뭐 시도지사는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서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것들이 개정되면서 녹색 부분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이게 법령 개정이 8월에 개정된 건데 이게 바로 개정된 사항이 바로 이번에 출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법령 개정된 사항이 있다면 필히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 바로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3번 문항은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별첨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에 뭐 무슨 시설별로 다 이렇게 경보 전파 대상인지 꼭 아셔야겠습니다. 제가 옆에다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운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있고 도시철도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철도는 역시설, 도시철도는 역사 및 역시설 이렇게. 그다음 항공, 공항 같은 거죠. 공항에는 여객 시설과 화물 처리 시설 여기 두 군데 다 이렇게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라는 거. 그다음 여기에 문제 나오는 거 항만, 부두에도 여객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경보 전파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대규모 점포도 있죠. 대규모 점포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항도 여러분들이 꼭 다 아셔야겠습니다. 그다음 영화 상영관도 마찬가지 7개 이상 이렇게 멀티플렉스 같은 이런 영화 상영관은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이라는 거. 자, 4번이 틀렸죠? 4번이 수문 개방, 재난 경보를 발령을 누가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조문에 보면 재난 경보에 두 가지가 있죠.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댐에 수문을 개방할 때 누가 하냐? 이 두 가지는 필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홍수는 이 세 사람이죠. 환경청장, 지방 홍수통제소장이 하죠. 지방환경청장은 댐 수문 개방이 아니라 홍수에 관련된 재난 경보를 발령한다. 쉽게 나왔네요. 자, 다음 문제는 민방위대 대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해서 OX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 스타일도 늘 예전 기출에서 다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게 핵심이죠. 연간 10일 50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을 꼭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꼭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 교육훈련 시간도 간부 요원 및 기술 및 기능 요원, 그러니까 민방위대 요원이죠. 요원들은 연장해서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민방위대 요원에 관련돼서 민방위 기본법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만 민방위대 요원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반 민방위 대원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를 물어보는 거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조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죠.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이 금고 이상의 형입니까? 아니죠. 벌금형은 금고보다 낮은 그런 벌칙이죠. 금고 이상의 형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이니까 금고도 들어가고, 그다음 징역, 사형, 금고 빼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과 사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역, 금고 이런 거 디테일한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디귿, 직권 면제 대상 맞죠? 자, 리을 이 문제도 여러 번 나왔었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48시간짜리 할 수 있다. 자, 미음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교부를 한다 그러면 통지서를 직접 교부한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속 민방위 대장이 직접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원들한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줘야 하니까 그 대원들과 같이 있는 소속 민방위 대장이 할 수 있죠.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이 직접 교부하기는 어렵죠. 예, 맞습니다. 자, 제가 교육훈련 통지서 여기 교부 송달하는 것도 우리가 세 가지 방법에서 할 수 있죠. 등기우편 전자문서와 직접 교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전자문서는 각 어디 지역 대원이냐 직장 대원이냐에 따라서 교부 건자가 다 틀리죠. 통리대원이면 읍면동장이, 직장대원이면 시군구청장이, 또 민방위대 요원들에 대한 어떤 전지 위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통지서를 교부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접 교부는 누가 한다? 직접 교부는 소속 민방위 대장이 직접 주게 돼 있다. 이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화관제. 이 문제도 예, 한 번 나왔었죠. 기존에 한 번 나왔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등화관제도 경계관제, 공습관제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등화에 대해서 다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안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소등 빼고 나머지 특징이 있는 그런 그 등화 방법에 대해서는 등화 종류를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계관제 때 평상시와 같은 등화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암기할 때 빠르게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화관제는 다 암기를 하셔야 한다. 특히나 특징 있는 것들은 이렇게 소등이 아닌 뭐 평상시와 같다, 차강, 뭐 최소 필요 등은 차강할 수 있다. 이런 특징 있는 등화들은 필히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대합실은 모두 다 경계관제 때 똑같습니다. 소등해야 하나 다소 다만 최소 필요 등은 차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일반 교통 승객 대합실, 그러니까 뭐 우리 버스 타는 그런 버스 터미널 같은 거죠. 그다음 기차역의 대합실, 배 타는 데 대합실, 이 세 가지는 대합실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벌칙을 물어보는 거죠.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 아주 쉽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뭐 벌칙을 다 암기하셨으니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18번. 18번은 약간 뭐 상황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문제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상황형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조문에 있는 그 글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별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금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사망보상금은 36배죠. 핵심이 전년도 월평균 임금 총액의 36배가 사망보상금이 된다는 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장애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그 급수에 따라서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급수는 12분의 12로부터 12분의 6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4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2분의 9죠. 너무 쉽습니다. 자, 이것은 병은 뭐 휴업보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거였죠. 쉬운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예비군법의 휴업보상금과 여러분들 여기 민방위법의 휴업보상금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여기 100분의 60과 100분의 80 적용이 틀리죠. 예비군법은 전년도 어떤 가계 지출액을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런 차이점 나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과 치료비 부담을 누가 하냐, 누가 동원했냐에 따라서 누가 부담자가 이렇게 바뀌죠. 시군구청장은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방위교문법은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빠른 속도로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비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